새벽 5시 아파트 주방에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켜졌습니다. 그 빛은 박선희 씨의 지친 얼굴에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10년, 무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녀의 하루는 늘 이 차가운 시간, 이 좁은 부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선희 씨는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손을 찬물에 담그자 잠기운이 달아났지만 그와 동시에 손끝 마디마디를 타고 익숙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시작이네. 그녀는 속삭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떤 기대도 심지어 체념조차도 없었습니다. 오직 의무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선희 씨의 손길은 능숙했습니다. 시금치에 시든 잎을 한 잎 한 잎 떼어내는 동작, 콩나물을 씻으며 썩은 콩쥐를 골라내는 동작은 흡사장인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10년, 3650일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반복된 노동이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가락이 꽁꽁 얼어붙자 그녀는 잠시 붉어진 손을 비벼 녹였습니다. 이 작은 행위가 그녀에게 주어진 유일한 휴식이었습니다. 이윽고 부엌에 퍼지기 시작한 비릿하고 고소한 냄새, 굵은 소금을 뿌린 고등어를 석쇠에 올려 노릇노릇 구워냈습니다. 환풍기를 급히 돌렸습니다. 아침부터 생선 냄새가 시어머니 김경자 씨의 심기를 건드릴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이 집에서는 모든 감각적 요소가 누군가의 잔소리로 이어지는 지뢰밭과 같았습니다. 된장찌개가 냄비에서 끓어오르는 동안 그녀는 7가지 반찬을 가지런히 접시에 담아냈습니다. 정성껏 차린 7첩 반상은 식탁 위에 놓였지만 선희 씨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헌신이 이 가족에게는 당연한 공기처럼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여보, 식기 전에 와서 아침 먹어. 거실을 향한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10년째 백수인 남편 당경재 씨가 소파에서 느릿느릿 일어났습니다. 파자마 바람에 슬리퍼를 질질 끌며 하품을 쩍 벌리며 식탁에 앉는 그의 모습은 마치 이 집의 왕처럼 보였습니다. 이윽고 안방문이 열리고 시어머니 김경자 씨가 나왔습니다. 김경자 씨는 선희 씨를 힐끔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앉았습니다. 그때 딸 지우가 방에서 나와 해맑게 웃었습니다. 우와, 오늘 아침도 맛있겠다. 엄마 최고야. 지우의 이 순수한 한마디만이 선희 씨의 메마른 마음에 잠시 위로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경재 씨는 식탁 위를 훑어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숟가락으로 된장찌개를 휘저으며 건더기를 살피는 그의 표정은 노골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불평을 담고 있었습니다. 차돌박이가 들어가야지. 김경자 씨는 찌개를 한 숟가락 드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어지는 잔소리 퍼레이드. 어휴, 아침부터 짜다 짜. 또 시금치야? 아주 징글징글하다. 맨날 똑같은 반찬. 경재 씨가 수저를 들며 투덜거리자 시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아들이 좋아하는 불고기라도 좀 하지. 고기 반찬이 하나도 없네. 선희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제 제육볶음 했잖아요. 다 남겼으면서. 그러자 경재 씨의 불평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게 고기야? 콩나물이랑 양파만 잔뜩 넣고 고기는 몇 점 없더만. 그마저도 퍽퍽한 뒷다리살. 선희 씨는 침묵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가 빠듯했기에 고기를 많이 살 수 없었던 현실을 그들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 나 돈 안 번다고 지금 눈치 주는 거지?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야. 경재 씨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선희 씨를 몰아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예 수저를 탁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됐다. 먹을 게 없네. 아침부터 입맛 떨어져. 경재 씨도 기다렸다는 듯 달아 일어났습니다. 그때 딸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딜 나가? 아빠는 회사도 안 가면서. 경재 씨는 딸에게 소리를 높였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겁을 먹은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텅 빈 식탁. 반찬 그릇마다 반 이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성껏 만든 음식들은 또다시 버려질 운명이었습니다. 선희 씨는 묵묵히 그릇들을 치우며 싱크대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어제, 그제, 사흘 전 반찬 용기들이 층층이 쌓여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이 모든 쓰레기는 그녀의 10년 헌신을 비웃는 듯했습니다. 선희 씨의 헌신은 10년 전, 경재 씨의 분식집 사업이 6개월 만에 문을 닫았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아파트 현관문을 발로 차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선희 씨는 생후 3개월 된 지우를 안고 사채업자들에게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제발 시간을 좀 주세요. 남편이 다시 일어설 거예요. 옆에 서 있던 경재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경재 씨가 흘린 눈물과 내가 다시 일어설게라는 약속은 한 달도 채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누워 하루 종일 TV만 봤습니다. 그리고 8년 전 시어머니 김경자 씨가 큰 여행 가방을 끌고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나 여기서 좀 지내야겠다. 선희 씨와의 상의도 없이 경재 씨는 안방을 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선희 씨의 하루는 2배로 늘어났습니다. 반찬 가짓수는 늘었고 빨래도 2배가 되었습니다. 선희 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마트 계산원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하고 돌아오면 시어머니의 끝없는 심부름이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선희야, 물 좀 다오. 미지근한 물로. 방이 너무 덥다. 창문 열어. 이제 춥대. 창문 닫고 이불 좀 꺼내줘. 그 시각 경재 씨는 거실에서 맥주를 마시며 야구를 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지만 선희 씨는 도저히 몸을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겨우 부엌으로 갔지만 새 반찬을 만들 기력이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어제 남은 반찬들을 데우고 밥만 새로 지어 상을 차렸습니다. 남편 경재 씨가 식탁에 앉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어제랑 똑같은 반찬이잖아. 경재 씨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살림하는 여편네가 먹다 남은 걸 또 내놔? 우리가 거지야? 음식물 쓰레기통이냐고. 경재 씨는 수저를 식탁에 쾅 하고 내던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게을러졌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 반찬도 못 만들고. 선희 씨의 목소리가 울분에 차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1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7가지 반찬을 차렸어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게 뭐 대수라고? 당연한 거 아니야? 아내가 남편 밥 차리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 경재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박선희, 네가 지금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는 거야? 유세라니, 대체 내가 언제 유세를 떨었다고 매번 그 소리를 해? 선희 씨는 억울함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유세 떨고 있잖아. 더러워서 안 먹는다. 더러워서. 강경재, 뭐가 어째? 더러워서 안 먹는다고? 그 순간 선희 씨의 가슴 속에서 10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것이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밥상을 부들부들 떨며 움켜쥐더니 있는 힘껏 들어 올려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와장창. 그릇이 산산이 깨지고 된장찌개, 국물이 사방에 튀었습니다. 박선희, 너 미쳤어? 놀란 경재 씨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애미야, 너 지금 시부모 앞에서 감히 밥상을 엎어? 김경자 씨가 악을 썼습니다. 선희 씨는 대답 대신 안방으로 달려가 시어머니 옷을 가방에 마구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나가 경재 씨의 구두와 외투를 복도로 집어던졌습니다. 나가. 둘 다 당장 나가. 그녀는 김경자 씨의 가방을 경재 씨에게 던지듯 떠밀고 2 사람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릴 쫓아내기라도 한다는 거야? 그래. 여기 네 명이 내 집이야. 더는 당신이랑 못 살겠으니까 당장 나가. 경재 씨가 선희 씨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선희 씨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두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밀려나자 선희 씨는 문을 쾅 닫고 잠가버렸습니다. 띵동, 띵동, 쾅, 쾅. 초인종 소리와 함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박선희, 좋게 이야기할 때 문 열어. 진짜 가만 안 둘 줄 알아. 경재 씨의 고함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희 씨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 사이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만 가슴 한편은 이상하게도 시원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문 밖에 소란이 잦아들자 그녀는 깨진 파편들을 쓸어 담았습니다. 후회보다는 후련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집이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시끄러운 TV 소리도 시어머니의 부름도 없었습니다. 고요한 정적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서랍장에서 박선희 명의로 선명하게 찍힌 아파트 등기부 등본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이 집은 분명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희 씨는 평소처럼 딸 지우를 배웅한 뒤 마트로 출근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의 시작이었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트 동료 박미선 씨가 점심시간에 휴게실로 들어왔을 때 그녀는 선희 씨 옆자리 대신 멀찍이 떨어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희 씨가 어색하게 미선 씨 여기 앉지 않을래요? 라고 물었지만 박미선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다른 직원들과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들었어? 남편이랑 시어머니를 밥상을 엎었다며? 무섭다. 10년이나 살았는데 갑자기 왜 그랬대?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를 쫓아내는 건 좀 심하지. 작게 속삭이는 소리였지만 선희 씨의 귀에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녀는 못 들은 척 도시락을 먹었지만 밥은 목에 걸려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10년 동안 인내해온 시간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단 한 번의 폭발적인 행동만이 험담의 대상이 되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잠시 후 점장이 휴게실로 들어왔습니다. 박선희 씨, 잠깐 사무실로 좀 오세요. 선희 씨는 점장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요즘 집안일로 힘드시다고 들었어요. 일하는 데는 지장 없으신 거죠? 점장은 말끝을 흐렸고 선희 씨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조심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선희 씨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악착같이 일했지만 고립감은 그녀를 점점 짓눌렀습니다. 퇴근 후 동네 슈퍼에 들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선희 씨를 보자마자 눈을 휘둥그레 뜨더니 계산대 뒤에 있던 다른 아주머니와 급히 눈을 주고받았습니다. 저 집이 바로 302호 맞지? 남편이랑 시어머니를 길거리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명확하게 들려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선희 씨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계산을 마쳤습니다. 저기, 선희 씨 괜찮아요? 어여. 시어머니가 어제 우리 가게 와서 한참을 울고 가셨어. 꼴이 말이 아니시더라고. 주인 아주머니의 동정 섞인 시선은 선희 씨에게 비난보다 더 큰 수치심을 안겼습니다. 그녀는 짧게 대답하고 슈퍼를 빠져나왔지만 동네 전체가 자신을 패륜 며느리로 낙인 찍고 있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2시 마트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던 선희 씨는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선희 씨를 보자마자 시선을 피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데 복도 끝에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몰라보게 초췌해진 시어머니 김경자 씨였습니다. 어머님, 선희 씨가 놀라서 멈춰서자 김경자 씨가 힘겹게 일어났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와 구겨진 옷차림이 그녀의 처지를 대변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그걸 걱정하는 내가 날 쫓아냈어. 당장 문 열어. 문 열어드려. 선희 씨는 단호했습니다. 돌아가세요. 내 아들 집인데 내가 못 들어가? 인연이 감히. 김경자 씨의 목소리가 삽시간에 높아졌습니다. 여긴 제 이름으로 된 제 집이에요. 그래도 내 아들이 사는 집이야. 내 집이나 마찬가지라고. 당장 문 열어. 김경자 씨는 복도가 울리도록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길바닥에 내쫓았어요. 다들 나와서 보세요. 이 나쁜 년을 보란 말이에요. 맞은편 집 문이 살짝 열렸고 이웃 아주머니가 고개를 내밀어 상황을 살폈습니다. 위층 계단에서도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경자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시어머니를 헌신짝처럼 버린 며느리가 여기 있어요. 하늘이 무서운 줄도 모르는 년이에요.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선희 씨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창피함에 얼굴이 불타는 듯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님, 제발 일어나세요. 우선 들어와서 이야기하세요. 선희 씨는 이웃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김경자 씨는 눈물을 뚝 그치고 벌떡 일어나 선희 씨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선희 씨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네가 뭔데 나가라 말아야. 김경자 씨가 선희 씨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선희 씨가 뒤로 물러났지만 김경자 씨는 다시 달려들어 팔을 붙잡았습니다. 손톱으로 선희 씨의 팔을 세게 긁었고 아픔에 선희 씨가 소리쳤습니다. 팔에는 빨간 상처가 생기며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만하세요. 선희 씨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팔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김경자 씨가 뒤로 밀려나며 휘청거렸습니다. 네가 감히 시어머니를 밀어. 이제 그만 좀 하시라고요. 10년이면 충분하잖아요. 10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 해드렸어요. 그게 며느리가 당연히 할 일이야? 선희 씨는 터져 나오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그건 종이 할 일이지 며느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요. 선희 씨는 김경자 씨를 현관 밖으로 완전히 밀어냈고 문을 쾅 닫고 잠가버렸습니다. 문 밖에서 김경자 씨의 끔찍한 저주가 한참 동안 이어졌습니다. 천벌 받을 년, 네 딸도 너처럼 똑같이 시어머니한테 당할 거다. 그날 저녁 6시 학교에서 돌아온 딸 지우가 현관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학교 정문에서. 지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김경자 씨가 학교 앞에서 지우를 붙잡고 선희 씨가 나쁜 사람이라고 소문을 낸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다 들었어. 수진이가 우리 엄마 진짜 나쁜 사람이냐고 물어봤어. 민지는 이제 우리 집에 놀러 오지 않겠대. 선희 씨는 딸을 안고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지우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 나 내일 학교 가기 싫어. 나 전학 가면 안 돼? 딸의 고통은 선희 씨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딸을 겨우 재운 선희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트에서 자신을 피하던 동료들, 이웃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는 딸의 모습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10년이면 충분했잖아. 하지만 가장 소중한 딸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지옥 같은 싸움이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2주 후 일요일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강경재 씨의 형이자 선희 씨의 시아주버니인 강정철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번쩍이는 구두에 비싼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문 열어. 할 얘기가 있으니까. 정철 씨의 목소리는 퉁명스러웠고
선희 씨는 지우가 놀랄까 싶어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정철 씨는 거만하게 소파에 앉아 집안을 제 집처럼 훑어보았습니다. 이 집 평수가 얼마지? 시세는? 그는 선희 씨의 집을 마치 물건처럼 담정하는 듯 했습니다. 경제가 지금 막내 고모 집에서 눈치밥을 먹고 있어.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고. 정철 씨는 선희 씨를 매섭게 노려봤습니다. 10년 동안 같이 산 가족을, 시어머니를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쫓는 며느리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 우리 집안 망신이야. 1시간 가까이 이어진 질책 끝에 정철 씨는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딱 이틀 줄게. 이틀 안에 경제, 내 동생 당장 집으로 다시 받아들여. 선희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싫어요. 못 받아들여요. 이제 각자 살 거라고요. 선희 씨의 단호한 태도에 정철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좋아. 그럼 각오해. 네가 돈 벌기 시작하니까 가난한 남편 버렸다고 아주 몹쓸 년이라고 소문 낼 거야. 내 딸 학교에도 똑똑히 소문 낼 거야. 내 딸이 학교에서 왕따라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겠어? 정철 씨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선희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치아 주번이의 협박은 그녀가 감당해야 할 고통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선희 씨는 이번 달 생활비를 찾으려고 현금인 줄기 앞에 섰습니다. 잔액 조회를 한 선희 씨는 화면에 찍힌 숫자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뭐지? 돈이 왜? 공동 통장에서 2천만 원이 인출된 기록이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급히 경재 씨에게 전화했지만 자동 응답만 흘러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비상금 봉투를 찾았지만 꼬깃꼬깃 모아둔 5억만 원마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을 위해 아껴가며 모은 비상금까지 이것마저 가져갔어. 선희 씨는 허탈함에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마트 동료 박미선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희 씨, 나 미선이야. 오늘 점심시간에 네 남편 봤어. 경제를? 어디서? 마트 근처 카페에 있더라고. 근데 웬 젊은 여자랑 같이 있었어. 둘이 손까지 잡고 있던데 분위기가 영락없이 연인 같아 보였어. 선희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선희 씨는 박미선 씨가 말한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본 선희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정말로 경재 씨가 파마머리에 화장이 짙은 젊은 여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경재 씨가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여자의 손을 다정하게 잡고 있었고 그는 10년 동안 집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10년간의 헌신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녀의 비상금을 훔쳐 젊은 여자에게 쓰고 있는 남편의 모습. 선희 씨는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설 수도 없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알아볼까 두려워 그녀는 급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마트로 돌아오는 길이 지옥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선희 씨는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지옥 같던 지난 1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10년 전 빚쟁이들이 몰려와 행패를 부릴 때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얼마나 애썼는지 생각났습니다. 남편을 감싸며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라고 위로했던 자신이 이제는 바보 천치 같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7첩 반상을 차렸고 마트에서 일하며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참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끝없는 요구도 묵묵히 견디었습니다. 그 모든 헌신이 이 순간 남편의 환한 웃음과 젊은 여자의 손에 의해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누워 TV만 봤던 게으름뱅이였지만 이제 그녀의 통장 잔고와 비상금까지 훔쳐 외도하고 있었습니다. 10년간의 헌신이 쓰레기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새벽 3시 선희 씨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 경재 씨가 늘 눕던 소파를 바라봤습니다. 소파 쿠션은 그의 몸무게에 눌려 한쪽만 푹 꺼져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같은 자리에만 누워있던 게으름의 추악한 흔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며칠 전 정성껏 만들었던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멸치볶음 등 반찬들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선희 씨는 반찬통들을 전부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고 망설임 없이 그대로 쓰레기통에 쏟아부었습니다. 알록달록했던 반찬들이 쓰레기통 안에서 더럽게 뒤섞였습니다. 와르르, 10년간의 정성이 쓰레기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였을까? 내 10년이. 선희 씨는 텅 빈 냉장고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의 10년간의 헌신이 저 쓰레기통 속 반찬들처럼 한순간에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새벽 4시 선희 씨는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눈물로 뜨거워진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파트 단지 가로등 아래로 이른 출근을 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내 삶을 살아야 해. 선희 씨는 창문을 닫으며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내일도 마트에 가서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어야 하고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밥상을 엎은 이상 이 지옥 같은 싸움의 끝을 봐야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2시 선희 씨는 마트 근무를 마치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아침부터 꼬박 서 있었던 탓에 발이 퉁퉁 부여 구두가 꽉 끼는 느낌이었습니다. 저기, 혹시 박선희 맞니? 옆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돌아보니 단정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 선희 씨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은호가? 어머, 은호가 맞네.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야? 이윤옥 씨는 20년 전 고등학교를 함께 다녔던 가장 친했던 친구였습니다. 너 이 동네 살아? 나도 이 근처야. 우리 커피나 한잔 할까? 두 사람은 근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너는 어쩜 하나도 안 변했냐? 피부도 고등학교 때처럼 여전히 좋다. 은옥 씨의 말에 선희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완전 아줌마 다 됐어. 너야말로 그대로네. 근데 뭐하고 지내? 결혼했지? 응. 결혼은 했는데 나 이혼했어. 은옥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 정말? 왜? 응. 10년 전에 남편이란 작자가 바람이 났더라고. 선희 씨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옥 씨가 선희 씨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선희야, 너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선희 씨는 망설이다가 깊은 한숨과 함께 고백했습니다. 사실 나도 얼마 전에 남편을 집에서 내보냈어. 밥상 없고 쫓아냈어. 시어머니까지. 은옥 씨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세상에, 네가? 그 순하던 네가? 너 그런 용기가 있었어? 나도 몰라. 그냥 미쳤었나 봐. 10년 참다가 한순간에 폭발했어. 선희 씨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보따리 터지듯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7첩 반상을 차렸던 헌신, 10년째 백수인 남편, 시어머니의 끝없는 요구들, 남편의 횡령과 외도, 그리고 시아주버니의 협박까지. 그것뿐인 줄 알아? 내가 아끼고 아껴서 모아둔 비상금도 훔쳐갔어. 2,500만 원이나? 은옥 씨는 커피를 마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에, 미친놈 아니야? 백수 주제에 바람까지 피워. 그것도 30대 젊은 여자래. 화장 진하게 하고 다니는. 그리고 선희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나를 패른 며느리라고 수군거려. 시아주번이라는 사람은 학교에 소문 내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은옥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가 패륜이야?
10년이나 참았으면 보살이지. 할 만큼 했어. 세상에 그런 인간이 다 있어? 정말 한심하다. 은옥 씨는 자신의 이혼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도 너랑 비슷한 일 겪었어. 남편이 회사 후배랑 바람났는데 글쎄 그 여자를 집까지 데려왔더라고.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선이야. 지금은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하고 행복해. 내 가게도 있고 딸도 잘 크고 있고. 가게? 응. 나 반찬 가게 하고 있어. 벌써 10년째야. 은옥 씨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은옥인의 반찬이라고 적힌 명함이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꽤 유명해. 요즘은 월 순수익이 50만 원 정도 돼. 뭐 10만 원. 선희 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와, 너 사장님이네. 정말 대단하다. 은옥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뭘 대단해? 먹고 살려고 시작한 거지.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 두 사람은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학창 시절 추억부터 현재의 쓰라린 고민까지 20년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헤어질 때 은옥 씨가 선희 씨를 다시 꼭 안아줬습니다. 선희야, 힘내.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선희 씨는 은옥 씨의 명함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 왠지 모를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10년간 시들어 있던 그녀의 마음에 비로소 따뜻한 물이 스며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도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벗어나 자신의 힘으로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 용기가 생겼습니다. 은옥 씨는 선희 씨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준 등불과 같았습니다. 이틀 후 토요일 오전 10시 선희 씨는 딸 지우와 함께 은옥 씨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주택가 골목 안쪽에 자리한 가게는 작았지만 깔끔했고 은옥인의 반찬이라는 간판이 정갈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어서 와. 선희야. 기다렸어. 은옥 씨가 문을 열고 나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게 내 딸이구나. 정말 예쁘네. 지우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투명한 용기에 시금치 나물, 멸치볶음, 무생채 등 20가지가 넘는 반찬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감탄했고 은옥 씨는 선희 씨에게 반찬을 맛보게 했습니다. 선희 씨가 시금치나물을 입에 넣자 고소한 참기름 향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어머, 이거 정말 맛있다. 비결이 뭐야? 집에서 하던 맛이랑 차원이 다른데? 별거 아니야. 들깨가루를 살짝 넣고 마지막에 참기름을 2번 넣는 거야. 은옥 씨는 선희 씨를 주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조리대, 대형 가스레인지, 업소용 냉장고가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매일 새벽 5시에 와서 오전 11시까지 일해. 정말 힘들겠다. 선희 씨의 말에 은옥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지. 그래도 내 가게니까 보람 있어. 이거에서 딸내미 대학까지 보냈잖아. 은옥 씨는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선희야, 혹시 너 나랑 같이 일해볼 생각 없어? 요즘 주문이 너무 많아져서 혼자 하기가, 특히 김장철 되면 정말 죽을 것 같거든. 선희 씨는 망설였습니다. 나야 고맙지만 가게 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뭘 못해? 너 요리 실력 내가 잘 알잖아. 고등학교 때부터 네가 만든 건 다 맛있었어. 은옥 씨는 선희 씨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건 그냥 집에서 하던 집밥이고 집밥이 제일 어려운 거야. 가게 반찬은 오히려 딱 정해질 레시피만 지키면 돼. 은옥 씨는 선희 씨를 다시 진열대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여기 있는 반찬들 대부분 네가 집에서 만들던 거랑 똑같아. 다만 양이 많을 뿐이지. 급여는 월 1호영만 원. 오전 근무만. 선희 씨가 망설이자 은옥 씨는 덧붙였습니다. 급한 거 아니니까 천천히 생각해봐.
근데 나는 정말 네가 필요해. 선이야. 너의 그 집밥 실력이. 집으로 돌아온 선희 씨는 밤늦도록 고민했습니다. 현재 마트 일은 월 1억령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매달 적자였고 지우의 학원비와 공과금을 감당하기 벅찼습니다. 그때 잠자리에 들었던 지우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생각해? 오늘간 이모네 가게 좋았어. 이모도 친절하고 엄마가 거기서 일하면 좋겠어. 지금 다니는 마트보다 나을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해? 선희 씨가 묻자 지우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마트 사람들은 엄마를 무시하잖아. 뒤에서 수군거리고 근데 이모는 엄마를 인정해주고 엄마가 만든 반찬 맛있다고 했잖아. 딸의 순수한 지적이 선희 씨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자신의 헌신을 인정받지 못했던 10년의 세월을 끝내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인 일요일 아침 8시 선희 씨는 은옥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은옥아, 나 선희야. 나 네가 어제 한 제안 해보고 싶어. 정말? 진짜야? 은옥 씨의 목소리가 들떠서 높아졌습니다. 응, 나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 선희 씨는 마트에 2주 후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새로운 직장으로의 이직을 명분 삼아 마트의 수군거림으로부터 당당하게 벗어났습니다. 2주 후 선희 씨는 은옥의 가게로 갔습니다. 은옥 씨는 새 앞치마를 건넸습니다. 은옥인의 반찬 로고가 새겨진 깨끗한 앞치마였습니다. 오늘은 제일 기본 반찬 3가지만 만들어 볼게.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멸치볶음. 이 3가지가 매일 제일 많이 나가거든. 선희 씨는 시금치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시든 잎을 떼어내고 뿌리를 정리하는 손놀림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우와, 너 칼질하는 거 보니까 장난 아니다. 손이 엄청 빠르네. 은옥 씨가 감탄했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했으니까 눈 감고도 하지. 선희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선희 씨는 끓는 물에 시금치를 데치고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짰습니다. 그리고 양념을 넣고 무치는데 따로 간을 보지 않고 무쳤습니다. 간 봐도 돼. 한번 먹어봐. 은옥 씨가 선희 씨가 무친 나물을 맛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딱 맞아. 간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해? 정말 이 정도면 당장 팔아도 되겠는데? 선희야, 너 진짜 재능 있다. 선희 씨는 오랜만에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10년 동안 가족에게 당연시되었던 자신의 요리 실력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전문적인 실력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작은 인정 하나가 그녀의 10년 헌신을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옥 씨는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선희야, 월급 1호영이라고 했는데 안 되겠다. 실력 보니까 2억령은 줘야겠어. 안 돼. 이 실력에 200도 적어. 나중에 장사 잘 되면 더 올려줄게. 은옥 씨는 선희 씨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선희 씨는 은옥 씨의 따뜻한 배려와 인정 속에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짓눌렸던 자존감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일은 같았지만 이제 그 일은 고통이 아닌 희망과 보람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반찬 가게 일이 어느 정도 익숙해진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은옥 씨는 가게 문을 닫고 선희 씨와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은옥 씨가 문득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선희야, 우리 사업 확장해 보는 거 어때? 갑자기 무슨 확장? 도시락 사업. 요즘 1인 가구랑 직장인들이 도시락을 엄청 찾거든. 은옥 씨는 서랍에서 노트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이 동네의 작은 사무실 수와 시장 동향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미 치밀하게 시장 조사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이 동네만 해도 작은 사무실이 20개가 넘어 점심때마다 뭐 먹을지 고민하는 직장인들이 천지야. 편의점 도시락은 맛도 없고 비싸기만 하잖아. 우리가 만들면 훨씬 더 맛있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텐데. 은옥 씨의 말에 선희 씨의 눈이 반짝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나도 생각해 본 적 있어. 마트에서 일할 때 점심시간마다 사람들이 맛없는 편의점 도시락 사 먹는 거 보면서 웃기지 마. 네가 10년 동안 매일 했던 게 뭔데? 그게 바로 집밥 도시락이야. 너의 그 7첩 반상 실력이면 충분하고도 남아. 은옥 씨의 강력한 지지와 확신에 선희 씨는 망설임을 거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메뉴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기본 밥은 흰쌀밥과 현미밥을 선택 가능하게 하고 된장찌개는 작은 용기에 따로 담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메인 반찬은 생선구이, 두부조림, 제육볶음, 닭볶음탕 등으로 매일 바꾸고 계절 나물 반찬 2가지는 꼭 넣기로 했습니다. 김치는 당연히 필수였습니다. 원가 계산 결과 재료비와 용기값을 포함하면 5원 정도, 인건비까지 계산하여 판매 가격은 7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밖에서 사 먹으면 기본 10,000원은 넘으니까 7,000원이면 정말 부담 없는 가격이네. 선희 씨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경쟁력이야. 집밥 스타일로 저렴하지만 정성은 가득 담아서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가게 한쪽 공간을 정리하여 도시락 포장대를 만들었습니다. 이웃 가게와는 구분하기 위해 새 간판을 달았습니다. 정성 도시락 어때? 너의 정성이 듬뿍 들어간다는 의미로 은옥 씨의 제안에 선희 씨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정성 도시락이라는 빨간색 글씨 아래 매일 다른 집밥 메뉴라고 작은 글씨를 적었습니다. 선희 씨는 딸 지우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지우야, 엄마 좀 도와줄래? 우리 전단지 돌리러 가자. 선희 씨와 지우, 그리고 은옥 씨는 근처 오피스텔과 사무실 건물을 돌며 전단지를 배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성 도시락입니다. 매일 집밥 스타일로 다른 메뉴 준비해드려요. 7,000원입니다. 한 사무실 직원은 메뉴와 가격을 듣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야심찬 기대와는 달리 일주일이 지나도록 전화는 잠잠했습니다. 아, 역시 새로운 사업은 쉽지 않네. 괜히 시작했나 봐. 선희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조급해하지 마. 우리 반찬 가게도 처음엔 손님이 없었잖아. 바로 그때 가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정성 도시락입니다. 떨리는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시락 주문 가능한가요? 내가 혼자 사는 노인인데 매일 밖에 나가서 밥 사 먹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선희 씨는 긴장과 설렘으로 주문을 받았습니다. 첫 주문은 5개였습니다. 며칠치 미리 주문해도 괜찮냐는 노인의 말에 선희 씨는 기쁜 마음으로 네, 그럼요, 가능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첫 주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선희 씨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마음으로 가게에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같은 시간에 일어났지만 오늘은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첫 손님이니까 특별히 더 정성껏 준비해야지. 쌀을 깨끗이 씻어 밥을 짓고 멸치와 다시마로 진하게 육수를 내어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오늘의 메인은 노인분들이 좋아하실 꼬등어구이였습니다. 뼈를 발라 드시기 쉽게 굵은 소금으로 간을 해 노릇노릇하게 구웠습니다. 시금치 나물과 콩나물 무침은 부드럽고 아삭하게 익혔습니다. 선희 씨는 도시락 용기에 음식을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밥은 꾹꾹 눌러 담지 않고 부드럽게 담았고 반찬은 색깔이 예쁘게 보이도록 정갈하게 배치했습니다. 와, 엄마 이거 완전 고급 도시락 같아. 너무 예쁘다. 등교 전에 들른 지우가 눈을 빛내며 감탄했습니다. 오전 11시 은옥 씨가 모은 가방에 도시락 5개를 소중히 담아 배달을 나갔습니다. 30분 후 돌아온 은옥 씨의 표정이 환했습니다. 선희야, 그 어르신이 너무 좋아하셨어.
문 열자마자 밥 냄새가 너무 좋다고 오후 3시 가게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도시락 받은 김창수입니다. 선희 씨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도시락은 입에 맞으셨어요? 50년 전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밥상이 생각났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의 진심 어린 칭찬에 선희 씨는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내일도 꼭 좀 주문하고 싶은데 혹시 내일 메뉴는 뭔가요? 다음 주가 되자 주문이 10개로 늘었습니다. 김창수 어르신의 소개로 같은 오피스텐 로인분들이 단체로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밥 구경을 제대로 못했는데 젊은 사람이 나보다 손맛이 좋다고 소문났어요. 한 어르신이 전화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2주 후에는 20개, 한 달 후에는 30개를 넘어섰습니다. 입소문이 제대로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이야, 우리 진짜 잘 될 것 같아. 대박이야. 은옥 씨는 주문장부를 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제 선희 씨의 하루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은 같았지만 지옥 같던 예전과는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오늘은 뭘 해드릴까? 어르신들이 뭘 좋아하실까? 선희 씨는 매일 메뉴를 바꾸며 질리지 않게 정성을 쏟았습니다. 오후 4시면 지우가 학교를 마치고 가게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내가 스티커 붙일게. 지우는 배달 주소가 적힌 스티커를 도시락 용기에 삐뚤어지지 않게 정확하게 붙였습니다. 우리 지우 덕분에 엄마가 큰 힘이 된다. 고마워. 딸, 아니야. 엄마 요즘 진짜 멋있어. 최고야. 선희 씨는 처음으로 돈 걱정 없이 딸에게 무언가를 사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새 운동화도 사주고 지우가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커다란 인형도 사주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많이 사도 돼? 우리 돈 없잖아. 아니야. 우리 지우가 그동안 참고 기다렸잖아. 이제 엄마가 다 사줄게. 하지만 행복한 날들 속에서도 밤이 되면 여전히 복잡한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경재 씨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그 젊은 여자와 정말 재혼이라도 할 생각일까? 시아주버니의 협박은 이대로 끝난 것일까? 그래도 선희 씨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내 10년이 헛되지만은 않았어. 10년 동안 매일 요리한 실력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가게도 할 수 있잖아. 그녀는 자신이 쌓아온 헌신이 비로소 빛을 발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텅 빈 마음 한구석이 쓸쓸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린 것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왔고 정성 도시락 사업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하루 주문이 70개까지 늘어났고 선희 씨의 하루 일과는 다시 극한으로 치달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또 이렇게 늦게 와.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지우는 늦은 시간까지 거실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희 씨는 제대로 먹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아침은 도시락 맛을 보느라 한두 숟가락 드는 게 전부였고 점심은 거르는 것이 일쑤였습니다. 저녁은 김밥 한 줄로 때우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주말에도 쉴 수 없었습니다. 토요일에도 주문이 30개씩 들어왔고 일요일은 다음 주 재료 준비를 하느라 가게에 나가야 했습니다. 선이야, 너 좀 쉬어가면서 해. 얼굴이 반쪽이 됐어. 은옥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지금이 물 들어올 때잖아. 이제 막 자리 잡았는데 쉴 수 없지. 한 달 사이에 선희 씨의 체중은 5kg이나 빠졌습니다. 볼은 홀쭉해졌고 눈 밑에는 검은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10년간의 가정 노동에서 벗어났지만 이제는 자의적인 과로라는 또 다른 종류의 노동에 자신을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 선희 씨는 주방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으로 떨어져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 선희야, 너 괜찮아? 왜 그래? 은옥 씨가 급히 달려와 선희 씨를 부축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야.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봐. 선희 씨는 떨어진 국자를 주워들었습니다. 병원 가보자. 너 안색이 정말 안 좋아. 이러다 큰일 나. 은옥 씨의 간절한 만류에도 선희 씨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정말 괜찮아. 이것만 마저 하고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래. 그녀는 다시 국을 젓기 시작했지만 선희 씨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지러움은 더 심해졌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지만 벽을 짚고 겨우 일어섰습니다. 오늘만 버티자.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선희 씨는 찬물로 세수를 하며 억지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손끝이 떨려서 칼질하기가 힘들었지만 꾹 참고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딸 지우는 엄마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 얼굴이 너무 하얘. 선희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딸을 보냈습니다. 점심 배달이 한창 바쁜 정오였습니다. 아르바이트생 민수가 도시락을 포장하고 은옥 씨가 배달 가방을 챙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쾅!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시아주버니 강정철 씨가 성큼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여기가 그 녀석이 한다는 반찬 가게냐? 꼴은 그럴싸하게 차려놨네. 정철 씨는 깔끔한 가게와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백수 남편 등쳐먹고 차린 가게가 이 정도야? 이 가게 수익 절반 뚝 잘라서 매달 경제한테 보내. 정철 씨는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건 제 돈으로, 제 힘으로 차린 제 가게예요. 선희 씨가 주방에서 나와 정철 씨를 마주봤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두 눈은 똑바로 그를 응시했습니다. 내 동생 경제가 10년 동안 너를 먹여 살렸는데 그 밥줄로 차린 가게가 어떻게 네 거야? 뭐라고요? 제가 10년 동안 그 인간 밥을 해서 먹였어요. 아주버님이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세요. 선희 씨는 분노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버텨봐. 네가 버티나 내가 이기나? 정철 씨는 갑자기 가게 중앙에 있는 테이블 위에 올라가 드러누웠습니다. 아이고, 여기 악덕업주가 가족을 착취한다. 남편 재산을 빼돌려서 가게를 차렸어요. 정철 씨가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가게에서 식사를 하려던 손님 2명이 놀라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가게는 불량 재료로 도시락을 만듭니다. 유통기한 지난 재료를 쓴다고요? 정철 씨가 거짓말을 외치며 포장해둔 도시락을 발로 찼습니다. 이런 쓰레기 도시락을 돈 받고 판다고 이걸 누가 먹어? 포장된 도시락이 바닥에 떨어져 엎어졌습니다. 하얀 밥과 정성껏 만든 반찬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당신 업무방해로 경찰을 신고할게요. 은옥 씨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정철 씨는 은옥 씨에게까지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좋아. 신고해봐. 어디? 난 매일 와서 이럴 거야. 이 가게가 아주 망할 때까지. 정철 씨는 마지막으로 진열대를 발로 걷어차고 나갔습니다. 유리 진열대에 거미줄처럼 금이 갔습니다. 선희야? 괜찮아? 은옥 씨가 선희 씨를 돌아보자 선희 씨는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선희야. 박선희, 정신 차려. 선희 씨의 눈이 스르륵 감기더니 그대로 무릎이 꺾이며 주방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은옥 씨는 다급하게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응급실에 도착한 선희 씨는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2시간 후 의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환자분이 심한 과로와 영양실조,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입니다. 혈압도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고요. 당장 입원하셔야 합니다. 최소 2주는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의사의 말에 선희 씨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돼요? 의사 선생님, 저 2주나 가게를 비울 수 없어요. 저 가야 해요. 환자분, 지금 환자분 상태로는 정말 위험합니다. 이건 경고예요. 이대로 방치하면 심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지금 무리하시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도 있습니다. 의사의 단호한 만류에 선희 씨는 다시 침대에 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텅 빈 천장을 바라보는 선희 씨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2주 동안 매출이 없으면 월세 8억만 원은 어떻게 내고 알바비, 지우 학원비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겨우 섭천명만 원 정도 남은 통장 잔고로는 병원비를 감당하기도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은옥 씨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가게는 어떻게 했어? 오늘은 일단 문 닫았어. 내일부터는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걱정하지 마. 민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든 할 테니까 너는 푹 쉬기나 해. 은옥 씨는 선희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은옥아, 나 때문에. 뭐가 미안해? 친구끼리 당연한 거지. 아무 생각 말고 잠이나 자. 저녁 7시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엄마, 지우가 교복도 벗지 않은 채 헐레벌떡 기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많이 아파? 왜 쓰러졌어? 지우가 엄마 손을 꼭 잡으며 올듯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지우야. 그냥 엄마가 좀 피곤해서 그랬나 봐. 거짓말하지 마. 은옥 이모가 다 말했어. 엄마가 가게에서 쓰러졌다고. 선희 씨는 딸에게 미안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하지 마. 엄마가 건강해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해. 가게는 걱정하지 마. 내가 학교 끝나고 이모 도와줄게. 엄마는 그냥 푹 쉬어. 제발 알았지? 선희 씨는 딸의 손을 잡고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번 4일째 오전 10시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머리가 하얀 할머니 한 분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섰습니다. 도시락 첫 단골 손님이었던 김순분 할머니였습니다. 어머, 할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선희 씨가 놀라서 몸을 일으키려 하자 할머니가 황급히 막아섰습니다. 아이고, 일어나지 말아요. 환자가 어딜 일어나? 퉁 누워 있어요. 김순분 할머니는 선희 씨를 다시 눕히고 병상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우리 은옥 사장님한테 다 들었어요. 우리 늙은이들 밥 해준다 하다가 너무 무리하셨다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욕심을 부린 거예요. 선희 씨가 사양했지만 할머니는 선희 씨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사장님 도시락 덕분에 우리 같은 노인네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기나 해요. 매일 아침 그 따뜻한 도시락 받을 때마다 50년 전 돌아가신 우리 엄마 생각이 났어요. 그 정성이 얼마나 고마운지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는 노인들한테 사장님 도시락은 그냥 밥이 아니에요. 누군가 우리를 잊지 않고 챙겨주고 있다는 증거라고요. 그 말은 선희 씨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노동이 돈 이상의 의미, 즉 사람과 사람을 잇는 따뜻한 정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 3시 또 다른 방문객이 왔습니다. 오피스텔에 사는 박창주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에는 커다란 보온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삼계탕이요. 우리 집사람이 아침부터 푹 구웠어요.
박 할아버지는 묵직한 보온병을 탁자에 올려놓았습니다. 내가 괜히 이러는 게 아니여. 내가 사장님 도시락 먹으면서 혈압도 좋아지고 당뇨 수치도 내려갔어요. 의사도 놀라더라고. 저녁 6시에는 근처 IT 회사 직원 3명이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저희 IT 회사 직원들이에요. 괜찮으세요? 젊은 직원은 예쁜 꽃다발을 내밀며 사과했습니다. 저희 때문에 너무 무리하신 것 같아서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많이 시켰나 봐요. 아니에요.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다른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사장님 도시락 덕분에 저희가 살았어요. 맨날 컵라면만 먹다가 제대로 된 밥 먹으니까 일도 잘 되고 선희 씨는 자신의 도시락을 먹던 손님들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생각해 준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가 만든 도시락이 이 사람들에게 이런 의미였구나. 그녀가 10년간 가족에게 쏟았던 정성은 무시당했지만 이제 낯선 이웃들에게는 고마움과 사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주일째 오전 은옥 씨가 다소 심각한 표정으로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은옥 씨는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 2개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돈은 단골 손님들이 모은 성금이야.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았대. 김신분 할머니가 주도하셨어. 이게 3억령만 원이야. 선희 씨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낯선 이들이 자신을 위해 모아준 돈, 그 속에 담긴 따뜻한 마음에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봉투에는 8억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동네 상인회에서 모은 월세 지원금이야. 옆집 정육점 사장님이 제안하셨대. 어려울 때 서로 돕자고. 선희 씨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흘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은옥 씨는 선희 씨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너 혼자가 아니야? 선희야. 알지? 그리고 은옥 씨는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내 그 시아주버니 말이야. 며칠 전에 또 가게에 왔었어. 선희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 이번 다음 날 또 와서 행패 부렸어. 근데 이번엔 달랐어. 마침 박창주 할아버지랑 최 과장, IT 회사 직원이 가게에 있었거든. 은옥 씨는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정철 씨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박 할아버지와 최 과장이 그를 단호하게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장님 괴롭히지 말라고. 당신이 뭔데 여기서 이래. 할아버지의 우렁찬 목소리와 젊은 직원의 단호한 행동에 정철 씨는 속수무책으로 밀려났습니다. 은옥 씨는 이 모든 장면을 촬영했고 정철 씨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웃들의 성금과 연대, 그리고 낯선 사람들의 헌신적인 도움은 선희 씨에게 가장 강력한 약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외로움과 고립감, 그리고 10년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2주 꼬박 채운 다음 날, 선희 씨는 드디어 퇴원했습니다. 은옥 씨와 지우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가게에 도착한 선희 씨는 문을 열고 또다시 놀랐습니다. 넓어진 주방에서는 김순분 할머니가 시금치를 다듬고 있었고 싱크대에서는 박창조 할아버지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민수와 은옥 씨가 콩나물을 무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모두가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 여러분, 다들 여기서 뭐 하세요? 선희 씨는 감격하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사장님 없는 동안 우리가 밥 해먹느라 혼났어요. 맛도 없고. 박 할아버지가 농담을 했습니다. 은옥 씨는 주문 장부를 보여주었습니다. 주문은 70개에서 30개로 줄었지만 사장님 오시면 다시 주문하겠다는 메모가 가득했습니다. 선희 씨가 가게 입구를 보니 유리문에는 포스트잇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빨리 나으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쾌유를 빕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사장님 도시락이 최고. 메시지를 하나하나 읽던 선희 씨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선희 씨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10년간 잃어버렸던 가족의 따뜻한 정을 이제 이웃들과 단골 손님들에게서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선희 씨의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그 후 2주 동안 선희 씨는 오전에만 일했습니다. 도시락 개수도 30개로 줄였습니다. 은옥 씨의 신신당부대로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지우는 엄마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엄마, 여기 또 뭉친 것 같아. 내가 주물러 줄게. 아이고, 우리 지우가 마사지 제일 잘하네. 시원하다. 엄마가 건강해야 나도 행복해. 그러니까 아프지 마. 딸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선희 씨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고 체중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선희 씨는 은옥 씨에게 말했습니다. 은옥아, 이제 다시 시작해볼까? 그들은 도시락 주문을 다시 60개로 늘렸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자 떠났던 단골 손님들이 모두 돌아왔습니다. 경원비 2억령만 원과 밀린 월세를 모두 갚고도 손님들이 모아준 성금 덕분에 오히려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보답할 차례야. 선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자신을 도와준 손님들에게 무료로 도시락을 제공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너무 과해요. 이러시면 안 돼요. 김순분 할머니가 사양했지만 선희 씨는 단호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게 앞에는 큰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사랑해주신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선인의 정성 도시락. 동네 사람들은 현수막을 보고 미소를 지었고 선희 씨는 이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가을이 왔고 선희 씨의 가게는 완전히 안정 궤도에 올랐습니다. 일일 주문이 다시 70개를 넘어섰고 두 번째 아르바이트생도 고용했습니다. 평화롭고 안정적인 일상. 어느 토요일 오후 3시 가게가 한산한 시간이었습니다. 선희 씨와 은옥 씨가 다음 주 메뉴를 짜고 있을 때였습니다. 철컹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6개월 만에 나타난 남편 강경재 씨, 시어머니 김경자 씨, 그리고 시아주버니 강정철 씨, 세 사람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 경재 씨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정철 씨는 가게 안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장사가 꽤 잘 되는 모양이야. 가게가 아주 번쩍번쩍하네. 선희 씨는 주방에서 나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정철 씨가 서류 뭉치 하나를 테이블 위로 내던졌습니다. 딱 보면 몰라? 재산 분할 요구야. 이 가게 수익의 절반, 그리고 저 아파트 당장 내놔. 경재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지우를 생각해서라도 아파트는 내 명의로 해야겠어. 그럼 지우 아빠가 집주인이어야 애도 떳떳하게 살지. 김경자 씨는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시어머니 모신 며느리가 이제 와서 식구들을 다 쫓아내? 넌 천벌 받을 년이야. 선희 씨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세 사람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카운터로 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건 뭔지 아세요? 선희 씨가 서류 2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나, 이혼 합의서. 그리고 이건 채무 이행 각서예요. 경재 씨가 서류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선희 씨가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10년 전 당신 사업 실패했을 때 내가 대신 갚은 빚이 3천만 원이었지. 여기 영수증 다 있어. 사채업자들한테 내가 직접 갚은 기록. 선희 씨는 경재 씨가 훔쳐간 2천만 원과 비상금 5억만 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0년간의 굴욕과 치욕의 대가였던 것입니다. 선희 씨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아주버님, 동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에서 정철 씨가 행패를 부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스피커에서 정철 씨의 고함 소리가 가게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이 가게는 불량 재료로 도시락을 만든다. 테이블을 발로 차고 도시락을 바닥에 던지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정철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걸, 리가 어떻. 은옥이가 다 촬영했어요. 증인도 많고요. 선희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걸 경찰에 넘기면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명예훼손죄, 최소 벌금형이에요. 네가 감히 나를. 조건은 간단해요. 선희 씨가 이혼 합의서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혼 합의서에 도장 찍으세요. 재산 분할 요구 없음. 위자료 요구 없음. 말도 안 돼. 경재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이 채무각서도 써주세요. 10년 전 빚 3천만 원. 분명히 인정한다고. 내가 그걸 왜 써? 안 하시면 이 동영상 지금 당장 경찰에 넘기고 민사소송도 같이 걸게요. 은옥 씨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저도 증인이에요. 그날 당한 손님들도 다 증인 서주신다고 했고요. 세 사람은 서로를 힐끔거리며 바라봤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선희 씨가 인주와 도장을 내밀었습니다. 김경자 씨가 떨리는 손으로 먼저 도장을 찍었습니다. 정철 씨도 분한 듯 씩씩거리며 마지못해 도장을 찍었습니다. 경재 씨가 마지막까지 망설였습니다. 지우는 내 딸이야. 내 딸이라고 알아.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건 허락할게. 하지만 양육권은 내가 가져. 선희 씨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단호해졌습니다. 그것마저 빼앗겠다는 거야? 10년 동안 당신이 아빠 노릇하며 딸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경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경재 씨도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선희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게든 집이든 한 번 더 나타나면 그때는 바로 신고할 거예요. 세 사람이 초라하게 가게를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선희 씨는 그 자리에 있던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 은호가 정말 다 끝났어. 은옥 씨가 선희 씨의 어깨를 힘껏 두드렸습니다.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선희야. 다음 주 선희 씨는 법원에 이혼 신고를 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녀는 밥상을 엎은 지 6개월 만에 자신의 힘으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이혼 절차를 모두 마친 선희 씨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은호가 우리 가게 합치는 거 어때? 합친다고? 아예 벽을 트고 하나로 만들자. 더 크게. 은옥 씨는 선희 씨의 새로운 도전에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2주간의 공사 끝에 훨씬 넓고 쾌적한 가게가 완성되었습니다. 새 간판에는 선인의 밥집이라고 크게 적혔습니다. 이제 도시락뿐만 아니라 따뜻한 국밥과 다양한 반찬을 파는 식단 겸 반찬 가게가 되었습니다. 재개업 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가게 앞으로 축하 화환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인의 밥집 개업 축하 김순분 할머니와 오피스텔 주민 일동, 번창하세요 동네 상인회, 사장님 파이팅, IT회사 직원 일동, 수많은 이웃들이 보내온 응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오후 5시 조촐하지만 따뜻한 개업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가게 안은 50명이 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딸 지우는 학교 친구 3명과 함께 왔습니다. 얘들아, 우리 엄마야. 이 가게 사장님이라고 지우가 자랑스럽게 엄마를 소개했습니다. 우와, 지우 엄마 정말 멋있어요.
친구들의 칭찬에 선희 씨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박창주 할아버지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다들 주목. 우리 선희 사장님의 새 출발을 위해 축하 박수 한번 칩시다. 모두가 떠나갈 듯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선희 사장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혼자서 이 모든 걸 이뤄냈어요. 김순분 할머니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우리 사장님 밥 먹고 이 동네 노인네들 다 건강해졌잖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희 씨가 앞으로 나와 인사했습니다. 여러분이 안 계셨으면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10년간 그녀를 억압했던 가족 대신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저녁 8시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날이었어. 그치? 은옥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희 씨와 은옥, 지우는 가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진짜 멋있었어. 지우는 설거지를 마치고 가게 불을 껐습니다. 문을 잠그고 나오자 밖에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첫눈이다. 지우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하얀 눈송이가 춤을 추듯 내렸습니다. 지우가 엄마의 오른팔을 잡았고 은옥 씨가 선희 씨의 왼팔을 잡았습니다. 춥지? 아니, 하나도 안 추워. 따뜻해. 선희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송이가 얼굴에 닿아 차갑게 녹았습니다. 10년 전 결혼했을 때도 첫눈이 왔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행복의 시작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은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일군 가게, 사랑하는 딸,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친구. 무엇보다 자신의 힘으로 당당히 일어선 자기 자신. 엄마, 뭐 생각해? 그냥 지금 정말 행복하다고. 선희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눈 내리는 거리를 걷는 세 사람의 모습이 가로등 불빛 속으로 따스하게 멀어져 갔습니다. 10년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7첩 반상을 차렸던 선희 씨. 그 헌신은 당연하게 여겨졌고 그녀의 노력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희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밥상을 엎은 순간 그녀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외로웠지만 선희 씨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응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도시락을 기다려준 할머니, 할아버지들, 가게가 어려울 때 도와준 이웃들. 그들이 바로 선희 씨의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도 선희 씨처럼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를 위해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어딘가에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